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책벌레와 함께하는 책 읽력, 책 읽어드리는 여자 이가희입니다. 아직 이 말이 안 붙어가지고 오프닝을 항상 뭐로 시작할지 좀 막 헷갈리는데, 네, 저는 책 읽어드리는 여자 이가희입니다. 오늘은 이제 억만장자 효과를 읽어드릴 거예요. 혹시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급적 문학과 비문학을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읽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죄송합니다. 네, 종의 기원을 읽어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 문학을 읽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비소설 억만장자 효과를 가져왔어요. 네, 승빈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어제는, 네, 대현님 안녕하세요. 어제는 방송을 제가 쉬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매일 계속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조금 더 규칙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제 오랜만에 제가 방송을 하고 일주일 만에 방송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뭐 했냐면, 어제는 이제 지금 대학교 축제 기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이렇게 근처에 있는 학교에 축제에 참여해가지고 막 같이 그 주점에 참여해가지고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오랜만에 그 학교 책 다닐 때 축제 기분을 좀 느꼈고요. 오늘은 혹시 네, 박중현님 안녕하세요. 혹시 서울시의 따르릉이라는 그 자전거 아세요? 그게 이제 마포 쪽에 굉장히 많아가지고 되게 재밌는 게, 저희 그 동네에서 타고 홍대로 넘어가서 그 연남동에서 거기에 이렇게 세워놓고 맛있는 거 먹고 또 다시 거기서 다른 데서 자전거를 빌려서 이제 막 이렇게 망원동에 넘어가고 막 이렇게 이용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물론 좀 아이폰 앱이 없고 좀 UX는 불편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한번 이렇게 로그인 해놓고 이용하니까 1,000원에 하루 종일 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이용을 했는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 따르릉 꼭 이용해보세요. 네, 이종환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책 읽어드리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밤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이랑 책을 읽어드릴 거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책은 억만장자 효과인데, 이 책의 딱 제목만 봤을 때는 부자가 되는 비결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내용이 예상이 되시죠? 어떤 재테크 책인가? 부자들이 돈 모으는 얘기인가? 인데 약간 좀 그래서 이상해요. 뭐 이상하다는 건, 또 이 부제가 왜 뛰어난 인재는 조직을 등지고 떠나는가? 그러면 억만장자가 어떤 효과를 줘서 인재들이 떠나는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여기 밑에 제목을 보면 최고의 창업가들은 모두 기업이 외면한 아웃사이더였다. 도대체 이 책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지? 약간 이제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제목과 부제목과 뭐 이런 걸 좀 이렇게 한눈에 모르게 지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 실제로 제가 지금 책을 좀 읽어보니까 억만장자들, 그러니까 빌리어니어들을 통계를 내서 분석을 해보니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사업을 할 때 그 성장을 했던 비결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뭐 나이스한 제목은 아닌데, 네, 재미있게 봐주세요. 네, 안정훈님, 한정훈님, 정명선님, 김도현님, 김대현님, 네, 반갑습니다. 아웃라이어하고 비슷한 장르일 것 같다고, 네, 약간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억만장자들에게 배우는, 제가 만약에 제목을 붙인다면 억만장자에게 배우는 어떤 인재와 조직 관리 전략 정도? 아직 저도 이제 완벽하게 물론 그렇게 지으면 책이 안 팔리겠죠. 그렇지만 조금 직관적으로 얘기하자면 거기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책도 역시 따끈따끈한 신간이에요. 2016년 4월 25일에 출판이 발행이 되었고요. 샘앤패커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들을 보면 이제 두 분이 공저를 하셨는데, 이름이 어려워. 존 스비오클라라는 분은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뭐 학사, 석사, 박사의 교수까지 하신, 이 책을 지으신 분은 그런데 이제 주로 경영 컨설팅 기업인 뭐 PwC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의 경영 자문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많은 기업 들의 경영을 컨설팅 해주는 분이고,
또 공저인 미치코 해는 아까 그 PwC의 부회장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기업을 컨설팅을 하면서 어떤 연구가 되는 어떤 그런 자료들이 좀 모아져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동섭님, 김강주현님 반갑습니다. 이거 빨리 하고 집에 가서 쉴 거예요. 사실 저는 집이랑 사무실이랑 가까워서 놀다가 자전거 타다가 방송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문부터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최고의 창업가들은 모두 자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성기업에 몸담고 있었다. 그중 일부는 회사의 구속에서 탈출했고 다른 일부는 해고당했다. 그리고 각각 억만장자가 되었다. 이 책이 좀 재밌었던 이유가 서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도 원래 그 아타리 비디오 게임에서 아타리에 있었죠. 그리고 뭐 스티브 케이스라고 AOL을 만든 사람은 펩시 회사에 있었대요. 그리고 뭐 그런 많은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이들이 처음에는 다 대기업에서 있다가 나와서 회사를 차렸다는 거죠. 저 또한 거기까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떤 회사에 다니고 3년 반 정도 다니다가 나왔는데 아직 억만장자는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르지만 네, 그러면 왜 만약에 이들이 그 조직 안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추구하고 실현됐다면 그 조직은 지금쯤 어떤 위치에 올랐을까? 바꿔 말해서 왜 기업들은 이 억만장자들처럼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을까?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약간 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그 기업 자체도 창업가가 그 엄청난 가치를 사실 창출해서 그 대기업의 위치에 이르러 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성숙된 단계에 올라가면 다만 그런 초기 기업들의 엄청난 생산력을 따라가지 못할 뿐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초기 창업가들은 이미 그런 높은 생산력을 냈을 것 같고, 또 만약에 그 창업가들이 계속 그 회사에 있었다면, 스티브 잡스가 만약에 그 아타리에 계속 있었다면 뭐 애플 같은 제품이 나왔을까? 라는 그런 두 가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박건비님 안녕하세요. 네, 최신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억만장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날 비즈니스 리더들, 똑똑하고 노련하며 어느 정도 성공의 반열에 오른 경영자들은 급격한 시장 변화에 따라 자신의 회사가 경계로 밀려나는 모습을 직시하면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도대체 우리 회사는 왜 저 신생 기업보다 생산력이 높지 않은 것일까? 근데 이제 이 책이 말하고 처음에 던지고 있는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들은 인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시간을 들여서 파악하고 육성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경력 전반에 거쳐 합리적 판단을 가진 사람들, 즉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주어진 현실을 토대로 현명하고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줄 아는 관리자들을 양성하고 승진시키는 데만 신경을 썼다. 합리적 판단력은 게임의 규칙이 제대로 잡고 있으며 변수들이 알려져 있을 때 최고로 발휘된다. 하지만 변수들이 계속 바뀌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업이 주로 육성하는 그 인재들은 어떤 현실을 바탕으로 거기에서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관리자들인 거죠. 근데 지금은 똑같은 환경이 아니라 사실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변수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관리자들이 과연 적합할까? 네,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제 그럼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까라고 해서 주목하는 인재들은 명백한 부조화에도 불구하고 폭발적 속도와 거대한 규모로 가치를 창출하는 일군의 사람들, 바로 자수성가 억만장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이 자수성가 억만장자는 2012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800명 정도 된대요. 근데 이제 이 억만장자들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빌리언이어가 한 1200명 정도 되고 그 중에 800명 정도는 자수성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들은 이렇게 자수성가한
그 800명이 넘는 빌리언이어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네. 최인태님, 이 방송 시간 언제인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녁 10시 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준영님 들어오셨네요. 민득규님, 네, 일본 어느 기업에서는 다양한 사람이 있어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지원순으로 사람을 뽑는 것도 있다. 일본은 또 정말 또 특이한 기업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승진시킬 때도 막 제비뽑고 막 그런 회사도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도 기존의 어떤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스마트한 똑똑한 인재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근본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얘기를 해요. 신경과학 분야에서 발견한 내용에 따르면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판단력과 상상력은 정신의 스펙트럼의 양쪽 반대편에 놓인다. 그래서 상황을 그대로 보는 일은 판단력이 되겠죠. 그 판단력이 능숙할수록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그리는 일, 상상력은 어려워진다. 그러나 억만장자들은 판단력과 상상력이 정반대편에 놓여있는 이 이원적 스펙트럼을 어떻게든 극복한다. 그러니까 판단력과 상상력을 둘 다 완수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억만장자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경영 인재를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기업이 영입하고 육성하려는 인재들에게서 무엇을 살펴봐야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이 책입니다. 네, 황정준님 라이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에 관해서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10시 반에 방송을 하지만 그날그날 조금씩은 달라지고 또 안 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이 끝나거나 지금 여기도 창에 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쪽에 있을 거예요. 라이브 방송 알림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저도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는데 페북이 약간 보여줄 때도 있고 안 보여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방송에 나가시면 끝나고 나가면 이 왼쪽에 이 화면 바깥으로 꺽쇠가 있습니다. 그 꺽쇠를 누르면 라이브 방송 알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방송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푸시가 갈 거예요. 그럴 때 방송을 놓치지 않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장은 억만장자가 되기 위한 주춧돌 놓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이 좀 서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억만장자들의 특징을 5가지로 꼽아요. 먼저 살짝 얘기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아이디어에 있어서 공감적 상상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타이밍이나 관점에 있어서 인내심도 있으면서 긴박할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행동에 있어서 창의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는 태도에 있어서 위험을 인식하는 태도에 있어서 어떤 다른 점이 있더라. 그 다음에 5번째는 리더십에 있어서 리더십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리더십을 판단을 합니다. 이 각각이 한 5개의 장을 이루고 있고요. 서론을 이루고 있는 장과 결론을 이루고 있는 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론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한 800명 정도의 그 빌리언이어가 있었다, 세계적으로. 그 중에서 무작위로 120명을 고르고 이 사람들의 뭐 글도 다 모으고 인터뷰했던 글이 그동안 많았겠죠. 직접 인터뷰도 하면서 뭐 신상이나 경력을 쌓은 경로 같은 것들을 파악해서 다 통계를 내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통계를 보아하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빌리언이어들은 저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 그것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채시님, 추춧돌, 짱돌이 아니라 기둥을 세우는 받침돌이라고. 네, 근데 추춧돌이 아니라, 네, 주춧돌이 서론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업 초기에 젊은 나이에 보통 10억 달러를 달성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빌 게이츠, 마이클 델, 마크 주커버거 같은 사람들은 상당히 젊은 나이에 부를 이루기는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억만장자들은 40살을 훌쩍 넘길 때까지 10억 달러 선을 넘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전체의 70% 이상이 30살 이후에 10억 달러짜리 성공을 안겨준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억만장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제일 많은 그 나이대 37%를 있는 나이대는 31에서 40세고요. 이제 그 전에 했던 사람들이 20대 때 있었던 사람이 20%,
그 이후에 40대가 25%, 50대가 10%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꼭 젊은 나이에 다 부를 축적했던 건 아니더라 라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억만장자들은 대부분 IT 산업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전체의 20%만 IT 분야에 해당이 됐다고 합니다. 네, 채시님 오탄하셨다고. 세 번째는 그 억만장자들이 실제로 사업에 성공을 이룬 사업 분야는 블루오션일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울 수가 있을 텐데요. 실제로 표본 중 80% 이상은 극심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미 일정 궤도에 올라 성숙해진 산업 분야, 즉 레드오션에서 돈을 벌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회사를 세우고 엄청난 성공을 거둔 제품을 통해 혜성처럼 대중 앞에 등장한 듯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억만장자들은 수년간 특정 분야의 시장에서 전문적인 투자와 헌신을 한 뒤에야 큰 성공을 거둔다. 그들은 종종 이른 나이에 창업에 대한 열정을 드러낸다. 그래서 약 70%는 30세 이전에 첫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30세 이전의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모든 여러분들이 빠를수록 성공 확률이 좀 높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가정 환경 때문에 일찍 일해야 돼서 돈을 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75% 이상의 백만장자들이 중산층 이상의 넉넉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 하지만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이 모수는 그 자산을 물려받은 경우는 제외를 했으니까 자수성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75% 이상은 중산층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네, 최현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찍 사업을 시작한 시간만큼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핵심 분야의 기술을 개선하기 위해 오랫동안 훈련했다. 이런 식으로 그 백만장자들을 놓고 통계를 다 분석해 본 결과 기존 사람들이 우리가 백만장자들은 저럴 거야 라고 예상하고 있거나 편견들이 좀 아닌 게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두 필자들은 어디에 주목을 했냐라고 봤더니 사실상 외부 환경, 이 사람들이 돈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꼭 나왔다든지 이런 요소들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다만 이들의 내적 사고 습관이 이들의 성공 여부를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재에 대한 얘기가, 사실 인적 자원 관리가 좀 되게 또 포인트잖아요. 인재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인재는 이게 이제 이 책의 핵심 포인트가 될 텐데, 이원적인 사고와 행동 습관을 통해 우리가 프로듀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상상하고 필요한 사람과 자원을 모으며 그 필요성을 모르는 고객에게 판매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통합적인 사고를 하는, 우리도 프로듀서란 말은 보통 뭔가 어떤 걸 기획해서 그거를 실행해 나가는 사람한테 프로듀서라는 이제 타이틀을 많이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듀서 타입의 인재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퍼포먼스 할 때 그 퍼포머라고 불리는 인재 타입인데, 이게 오늘날 어떤 기업들이 추구하는 대부분의 인재 타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업들은 기존에 구축된 체계 안에서 그 파트에 최적화된 인재들에게 운영을 맡기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자기 일에는 매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한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칭송받고 대우받는다. 그러나 이들은 프로듀서에게 필요한 통합적 사고, 행동 습관을 저해야 하는 직능 중심 취재를 강화한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재미있죠. 이들이 강조하는 건 빌리어니어들은 프로듀서였다는 거예요. 네. 민섭님은 80%나 되는 사람이 레드오션에 성공을 거뒀다는 게 흥미진진하다. 이 뒷부분에 그 얘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요. 오히려 블루오션 자체에 대해서 조금 부정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김승빈님은 현실을 직시하되 변화에 능동적인 것. 저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건데, 어쨌든 창업 분야에 있다 보니까 머리는 저기를 상상하되 두 발은 땅에 붙이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또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거든요. 그거를 계속 같이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잘하는지.
네, 그래서 억만장자가 갖고 있는 성격은 프로듀서였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기업 안에 있다면 프로듀서임을 잘 발굴해서 프로듀서들이 최고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게 이 책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억만장자들이 갖춘 필수 5가지 요소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이것을 한 장 한 장에서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오늘 저는 그 2가지 정도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을 보아하니 또 1가지 정도밖에 소개를 일단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 이 책에서는 2장에 해당하는 어떤 아이디어가 어떻게 대박으로 이어지는가,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춘 얘기고요. 그것의 열쇠는 공감적 상상력이 있다고 합니다. 약간 다 용어들이 어렵거나 추상적이거나 은유적인 아쉬움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타이틀을 지었다면 이 빌리어니어들의 아이디어는 되게 공감에서 비롯했고 상상력이 풍부했다. 뭐 사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첫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억만장자들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던 시장을 보니 거기에는 변화를 앞둔 시장이더라. 즉 아직 개발되지도 인지되지도 않았지만 곧 나타나게 될 요구가 있더라. 그리고 현 시점에서 파악되는 소비자 요구에 깊이 이 프로듀서형 인재들이 공감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 공감적 통찰을 폭넓은 시장 잠재력을 갖춘 뛰어난 사업 아이디어로 바꾸는 상상력을 지닌 프로듀서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사례적으로 보면 초기에 이 프로듀서들이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에서 보면 그 시장에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는 통하지 않을 거야 라고 주장을 하죠. 예를 들면 발목이 없이 몸매를 보정하는 스타킹을 만든 여성이 있어요. 스팽스라는 회사를 설립한 사라 블레이클인데 이제 저는 여자로서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이 친구 얘기 나오는데 자기가 그냥 어느 날 몸매를 좀 이렇게 탄탄하게 보이게 하려고 스타킹의 발목 부분을 자른 다음에 딱 입은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편하고 몸매를 딱 잡아주더라. 이거를 제품화해야겠다라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제품화를 하는데 이거를 들고 시제품을 제작해줄 스타킹 공장을 엄청 찾아 돌아다니는데 스타킹 시장에서 강자는 레그스라는 회사랑 헤인스라는 이제 회사들이 다 잡고 있었대요. 근데 공장주들이 아니 이런 기성 업체도 대기업들도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어려운 시장에 당신이 갖고 온 아이디어가 먹히겠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다들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김완님, 프로듀서가 뭘 의미하냐? 인재를 2가지 타입에서 나눠서 프로듀서는 조금 더 횡적으로 다양한 안목을 가지고 그걸 융합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퍼포머는 어떤 하나의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 기업에서 많이 추구하고 선호하는 인재는 퍼포머에 가깝지만 우리는 프로듀서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로듀서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확산적 사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 확산적 사고란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각기 다른 관념과 연상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는 생각법이다. 또 이들의 특징은 상상력을 평가할 때 어디에 상대적으로 주목하는가에 따라 결과물도 차별화된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상상하면서 동시에 그 아이디어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방법까지 생각해낸다. 그러니까 그냥 아이디어를 막 던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확산하고 수렴해가면서 그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회사나 뭐 이런 직장에서나 이런 훈련을 통해서 사실은 상상력을 억누르게 되고 쉽고 편하게 실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집중하도록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만약에 라는 개방적인 질문을 제기할 공간을 자기 자신에게 허용하지 않는다. 시작도 하기 전에 생각의 경계를 정해버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미 확보한 고객들을 위한 아이디어여야 된다거나 이미 터득한 기술을 통해 실행해야 한다거나 12개월 안에 특정한 매출을 올려야 한다
라는 식으로 이미 경계를 지어놓고 아이디어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제가 질문도 중간중간 받으니까 또 다른 분들은 또 이게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아이디어들은 근본적으로 너무 점진적이다. 점진적 개선도 역시 뭐 기하급수적 변화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때는 괜찮다. 그러나 많은 기업에게서 점진적 개선은 곧잘 한계를 드러내며 돌파구를 열어줄 가능성도 낮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다친 사고로서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방식보다는 좀 더 열어놓은 개방적이고 확산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통찰력이다 라면 자신감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아까 그 블루오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블루오션 전략은 사실 이제 그 르네 마보왕과 김희찬 씨가 써서 굉장히 오랫동안 경영학에서 주류로 믿어지고 있는 또 어떤 트렌드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사실 그 백만장자를 보니까 블루오션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블루오션은 기업이 거대한 가치를 창출하려면 새로운 영역을 찾아야 한다. 다수의 경쟁자들이 도전하는 피비린내 나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 시장인 레드오션은 고갈된 상태이다. 오, 잘 안 들린다고? 네, 혹시 지금도 잘 안 들리세요? 잘 들리시나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반응을 하시면은 네트워크가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방송은 좀 또 그렇지만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그 장범준 씨 방송 같은 경우는 댓글이 막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네트워크가 잠깐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잘 들린다고 해주니 이은성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다시 블루오션 얘기로 돌아가 보면 갑자기 네, 이제 프로듀서들은 이러한 블루오션이나 레드오션이나 근본적으로 구분을 상관하지 않는다. 겉에서 볼 때 그들이 일하는 시장은 처음부터 모두 보라색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기존 관행과 새로운 기회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보라색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네, 최승님 미국에서도 잘 들리신다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페이퍼파를 사들이기 전에도 온라인에서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다른 방법들은 있었다. 그러면서 그런 사례를 쭉 얘기해요. 스타벅스를 인수한 하워드 슐츠가 매장을 다시 디자인했을 때 커피는 세상에 이미 수천 년 동안 존재해온 가장 오래된 음식 중에 하나였다. 따라서 프로듀서들이 생각할 때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단 하나의 제품이나 아이디어가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없음을 안다. 즉, 변화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프로듀서는 기존 시장에서 제품이나 접근법을 끊임없이 재창조한다. 그들은 이런 상상력을 통해 종종 대박 작품을 만든다. 자신이 일하고 있는 산업에서 벌어지는 특정한 현상을 더욱 깊이 알수록 현재의 변화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 즉 보라색 돈줄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그 시장의 전문성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적절한 타임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블루오션이든 레드오션이든 남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밀고 나간다라는 것이 이제 프로듀서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이다라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이제 첫 번째 장은 사실 아이디어에 관해서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 프로듀서들의 또 다른 특징을 얘기합니다. 기업이나 시장이 왜 특정한 방식으로 돌아가는지 또는 새롭고 이상하게 보이는 아이디어를 추진할 때 뒤에 어떻게 될까를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보는 호기심이 있다. 우리는 조사를 하면서 억만장자들이 지닌 큰 호기심과 아이디어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호기심이 많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고요. 민섭님은 또 유럽에서 방송을 듣고 있다고. 네, 김용주님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호기심을 해결하는 방법 중으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독서는 억만장자들이 영감을 얻기 위해 활용하는 가장 흔한 수단이다.
역시 책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은 백만장자가 될 확률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업자인 엘리 브로드는 회계사로 일하던 20대 때 날마다 여러 종의 신문을 읽었다. 당시는 1950년대였고 전후 베이비 붐 현상이 뉴스에서 열띤 토의 주제가 되었다. 브로드의 독서 습관은 상상력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미래의 20세 청년들 그리고 변화된 인구 구성에 따른 젊은 신세대들이 저렴한 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거라고 내다봤다. 베이비붐 세대의 욕구와 필요에 대한 이러한 공감적 통찰은 저렴한 주택 건설 사업을 상상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미래에 대해서 계속 읽어냈던 그 독서 습관 때문에 주택 건설 사업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책이 질리죠. 이제는 이렇게 다 읽어주는 건가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 또 이 호기심 많은 그 백만장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외향적 성격을 지녀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회적 학습을 통해 호기심을 만족시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알리바바를 설립한 마위는 매일 자전거를 타고 시내에 있는 호텔로 가서 서양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여행 가이드를 했대요. 원래 마윈이 영어 교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서양의 그 중국으로 방문하는 서양의 기업인들을 가이드를 직접 해주면서 영어 연습하기도 하고 방문자들에게 중국의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호기심을 해결했기 때문에 이 경험이 중국 기업을 위한 웹페이지 호스팅 서비스인 차이나페이지 그리고 여러분이 다들 알고 계시는 알리바바와 같은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됐다고 해요. 네. 네, 박준영님 라이브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이 아이디어 중에 공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점 하나가 이 사람들이 억만장자들이 네, 억만장자죠. 억만장자들이 만들어내는 아이디어에는 굉장히 공감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어떤 좀 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할 줄 알았다는 거겠죠. 이 공감 능력은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제품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게 될지 알려주는 직관적 본능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온라인이 나오던 시절에 사실 다른 회사들은 다 B2B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는 기술 전문가나 기술 지식을 갖춘 커뮤니티에 중점적으로 기술 개발을 해 나갔던 거죠. 근데 이제 AOL은 좀 다른 접근법을 취합니다. 온라인 통신이 모두를 위한 대규모 추세로 갈 것이며 지금이야 되게 당연한 말이지만 앞으로는 대중시장 시스템이 될 거다라고 믿고 추진을 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시장은 아직 존재 안 했죠. 개인들이 PC도 널리 갖고 있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죠. 하지만 대중시장으로 갈 거라는 이 믿음을 계속해서 이 CEO는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대중시장을 겨냥한 제품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는 가입과 접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잡다한 기능을 줄이고 엄청나게 쓰기 쉽고 매력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며 우편으로 무료 가입 CD를 보내고 초기 시스템으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는 식으로 미국의 모든 가정에 인터넷을 쓰세요라고 하기 위한 상당한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거야, 또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원할 거야 라고 하는 공감적 통찰은 오랜 경험을 거쳐 축적된 깊은 지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프로듀서들은 고객을 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고객이 지금 무엇을 받아들일지 알고 있으며 미래에 무엇을 필요로 하게 될지 감지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진님, 저는 책 읽어드리는 여자, 이가희입니다. 그리해서 쭉 또 다양한, 오늘 또 많이 소개하지 못한 그
초기 공감적 상상력을 토대로 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발견이 되었는지가 이게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오늘 많이는 소개 못 드렸고, 요점을 다시 말하면 백만장자들은 어떤 백만장자들의 특징은 다들 프로듀서였다. 되게 넓고 열려있는 상태로 통합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제 반대적인 개념으로 하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서 효율을 가장 높이는 퍼포머와 그 프로듀서가 반대되는 급부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그 프로듀서들이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과정은 공감대와 상상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이제 읽어드렸습니다. 아까 초기에 설명드리는 걸 까먹었는데 이 책의 영문 제목은 The Self-Made Billionaire Effect예요. 그래서 어떤 자수성가한 빌리어니어들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부터 이제 내일, 모레까지 3일간 그 빌리어니어들의 비결을 5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저는 오늘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방법 1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확실히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책이 언제나 그렇듯이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 근데 문장은 조금 힘들어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어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이 약간 힘들었던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랑 댓글로 같이 얘기해보고 싶었던 부분은 이런 거예요. 사실 이런 성공 사례를 가지고 쓴 경영학 서적은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읽어드렸던 것도 뭐였죠? 네, 경영학 서적도 약간 그런 거였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이런 책을 읽을 때마다 이게 진짜 이것 때문에 성공을 한 걸까? 아니면 성공해놓고 보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걸까? 만약에 진짜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실패한 기업들하고도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패한 기업도 이렇게 했고 성공한 기업도 이렇게 했다면 그 요소는 제거하고 설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사실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공한 경영 사례를 계속해서 많이 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 가끔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최인티님 조금 어렵다고 하셨는데 제가 사례를 읽어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마 요점 위주로 설명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사례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고민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또 하지만 저도 이제 창업을 해서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저한테 지금 닥친 얘기고 공감이 되는 얘기면 굉장히 쏙쏙 들려요. 그래서 이런 경영학 서적은 사실은 그 환경에 있고 닥쳐보면은 되게 당연한 얘기가 되게 현실적으로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농도가 다르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 중심의 책과 또 원칙적인 얘기를 많이 다루는 원칙의 책도 같이 보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동안 이은성님은 성공한 사람들의 지나가는 말은 명언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말은 불평불만이 된다고 하죠. 네,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공을 했으니까 맞는 말이지. 네, 이런 얘기가 들고 민들레님은 구매해서 읽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내일이랑 모레도 소개해 드릴 거니까 좀 더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재호님은 T자형 인재도 비슷한 의미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기업에서 T자형 인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브로드하게 알면서도 전문적인 영역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네, 이은성님 책 신청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리스트업 해놨다가 네, 저도 요즘 책을 뭘 읽어드릴까 되게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효중님은 아까 아이폰 유저인 듯 하다고. 네,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아이폰만 이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제가 못 보는 동안 댓글이 쌓였는데 방송 끝나고 제가 하나하나 댓글 달아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는 내일 다시 억만장자 효과의 다른 요소들을 가지고 빌리어니어가 될 수 있었던 다른 요소들을 소개하기 위해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요일 저녁입니다. 개콘도 끝났고 책 읽는 방송도 끝났고 푹 쉬시고 다음 주도 힘차게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